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159명이 목숨을 잃은 12구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후 269일 만의 결정이었고 탄핵 소추 이후 167일 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태원 참사로 자리에서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의 품격에서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주대낮에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신림동 사건,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사건본부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시 기준으로 가평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평 지역 주민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수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비 이야기 아직까지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지만 이제 좀 서서히 이 장맛비는 그쳐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소나기 예보가 있긴 한데 네. 이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장마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기상청의 지금 전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폭염에 정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 복구가 응급복구율이 한 75% 넘어간다 그러는데 또 태풍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수해 복구하고 부족했던 대비점들을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네. 요즘에 기상이변, 이상기후 이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이제 가평군에 호우경보 발효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화천군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화천군 주민분들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이상민 장관 관련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으로 국회가 탄핵 소추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판결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구인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네, 결국 이제 이상민 장관은 장관직에 복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곧바로 복직을 해서 수해 복구 현장부터 찾았죠. 네.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4가지입니다. 헌법상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했느냐, 그리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느냐,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현행 법 조항을 지켰는지 여부고요.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느냐, 장관으로서 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느냐 여부인데요. 네. 방금 들으셨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미흡함을 이유로 탄핵까지 가는 것은 탄핵 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 탄핵까지 그러니까 파면까지 하기에는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에 대규모 고위험 축제에 대해서 이 행안부 장관이 미비점 개선 보완 요청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다중 밀집 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 의무를
안 했다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고요. 또 인파 사고 위험성을 용산 경찰서에서 이미 보고서를 쓰는 등 알고 있었는데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점도 헌재가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핵심 쟁점이었던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지연 책임,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그 실질적인 초동 대응, 현장 대응이 먼저라고 판단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이상민 장관의 골든타임이 지났다 등 논란의 발언들 부적절하긴 하지만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3-4명의 일부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장 도착하기 전까지 한 1시간 걸렸다 그러죠. 이 참사 초기에 좀 이 대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이 맞고 재난 참사 이후의 발언들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데에는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미흡하지만 탄핵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선고 직후 크게 반발했는데요. 유가족들의 반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맞으세요? 이상해? 그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부 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유가족들은 분노와 격정된 감정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목숨을 잃은 그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고위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에 대해 유가족들이 많은 분노와 또 슬픔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또 이번에는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사퇴하지 않았는데 이상민 장관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재 파면 이 기각 결정과 상관없이 이상민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유가족들은 지적하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선고 직후 이 유가족들이 기자회견 하려고 이제 모이고 있었는데 보수 유튜버로 보이는 그러니까 보수단체 네.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태원 이 상황 이게 이제 북한 소행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일부 유가족들이 이 회원 쪽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었어요. 일부 유가족들이 실신하고 또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까지 있어서 이 이태원 참사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응이 혹시 있나요? 대통령실 반응은 야당을 겨냥을 했습니다. 야당이 거야의 이 폭거를 보이고 있다. 라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여야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입니다.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봉우 연구원에게 여쭤봐야 되네. 두 분 중에서 좀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탄핵됐을 때부터 법 전문가들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이 거야의 횡포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아마 앞으로도 이번 탄핵 결정이 헌법재판소도 위법 여부가 없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야의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탄핵을 좀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 야당이 그럼 왜 추진을 했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따져본다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대규모 참사, 사회적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사실 고위공직자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탄핵이 직접 인용되면 좋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또 유가족도 굉장히 요구를 예. 했던 부분이니까 설사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보면 어쨌든 이상민 장관이 충실하게 의무를 다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흡했다는 점이 분명히 또 탄핵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인정된 부분이 있고 이런 점에서 이 탄핵이라는 것이 기각됐다고 해서 여야가 지금 방금 우리가 여야 입장 들어봤지만 이게 정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 탄핵 기각으로 인해서. 하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규명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유가족들은 예를 들어서 사망 경위조차 지금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유족들도 있고 네. 또 지금 검찰은 일단은 일단락을 지었지만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와 마약 단속이 혹시라도 참사 대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사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규명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철저하게 규명을 해 나가야 반복되는 참사를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여야가 아무래도 뭐 거야의 발목 잡기 프레임 또 야당에서는 그에 반발하면서 정쟁을 하는 양상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제 특별법도 굉장히 좀 논의가 지지부진해요. 네. 예를 들어서 유족이 얼마 전에 공청회를 여야가 하려고 그랬는데 유족이 방청한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과도한 정쟁의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좀 지양해 나가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탄핵까지 가게 된 그런 상황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국민의 여론이 아니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복직을 했나요? 뭐 지금 이제 일하고 보석으로 이제 풀려나가지고 업무에 복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고위직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느냐라는 여론이 만들어졌고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이상민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 그게 해임 건의안도 이어졌죠. 근데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도 여론을 놓고 봤을 때 국민들이 왜 책임진 사람이 없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도 안 된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탄핵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 탄핵까지 가게 된 건데 탄핵 결의가 국회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회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인데 왜 이게 책임진 사람이 없냐라는 의문은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탄핵까지 가게 됐는데 이상민 장관은 복직을 하게 된 상황이 됐죠. 자,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리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오송 지하차도입니다. 참사 현장인데요. 정부의 감찰과 또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족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진상 규명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군평 2 지하차도 참사에 유가족들이 유가족협의회 공식 발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유가족협의회는 14명의 희생자 유가족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대표는 버스 탑승객 중에 있었던 20대 조카를 잃은 유가족 이경구 씨 등 2명이 대표를 맡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일단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해 줄 것을 충북도에 요청을 했고요. 수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과 공유해 주기를 수사당국에 부탁을 했고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구 대표 말을 좀 들어보면요. 모두가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인재다. 중대 시민재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민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는 수장은 참사 보고를 늦게 받거나 자신이 현장에 달려가도 달라질 것이 있었냐는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유가족을 아프게 했다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김영환 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충북도청의 아쉬운 점을 말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합동분향소 철거를 좀 시도했다 그래요. 충북도에서. 그래서 7일 만에 철거하려는 것은 예우에도 어긋나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들 의문을 표하는 것이죠. 7일 만에 철거하려는 것은 예우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 참사 흔적을 혹시 지우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어서 충북도와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이제
중대시민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대시민재해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재해 중에 하나고요. 이제 우리가 중대재해 하면 이제 지금 산업재해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 이번 오송 지하철도 참사 같은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이용시설 꼭 산업 현장이 아니더라도 네.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이 관리당국의 관리감독 부실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은 공중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민이 다치면 중대 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관련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중이용시설이 보통 관리당국이 도나 시예요.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유가족들이 충북도와 청주시의 이 지하철도 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중대시민재해가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이봉우 연구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였다. 네, 이번에는 또 양평으로 가봅니다. 갈 데가 참 많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통위원회가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전에 이 자료 요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야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한 11시 30분 정도나 돼서야 본질에 들어갔었는데요. 이 초반부터 이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왜냐? 사업 백지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원희룡 장관이 출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석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원희룡 장관은 거짓 선동이 몰아온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 먼저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자료가 다 국토부에서 이례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사과를 운운하면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희룡 장관 쪽에서 이제 두둔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왜 국토부에서 이 노선을 변경하면서 용역 업체의 어떤 이 사업 평가, 타당성 조사 이걸 좀 보면서 바꿨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바꾼 게 맞는지.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용역 보고서 결과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자료들을 55건의 자료가 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고 반면에 원희룡 장관은 원하는 자료 다 얘기해라. 다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백지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의혹을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한 게 문제다. 이런 취지로 반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밤늦게까지 현안지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한번 더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트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여주분기점 일대 막히고요. 이후 진남터널 부근에서는 작업 중이라 5km 구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창에서 월곶, 반월터널에서 군포, 그리고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강원 지역 속사 나들목에서 정체인데 진부 1, 2터널에서 하는 작업 영향입니다. 대관령 1터널 부근에서도 짧게 정체인데요. 이 역시도 작업 영향이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진부에서도 작업 중이라 5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까지는 8km 구간 정체입니다. 내촌나들목에서 정체인데요. 사고 여파고요. 이후에는 서양양에서 작업 중이라 1km 구간 밀립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계속해서 막히는데요. 목동 나들목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30분 정도 걸리고요. 이후에는 여의하루에서 청담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로 갑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교권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체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네요. 네, 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정리하자면
학생인권 조례 이걸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정비하겠다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뭐 며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인권 조례 이 문제 때문에 교권 보호에 뭐 지장을 받았다라고 당정이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 이걸 좀 개정 협력을 해서 정비하면서 교권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당정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협력해서 정비하게 될 때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정비하게 될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인권 조례가 수정이 되고 바뀔지 이건 좀 더 디테일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시도 교육위원회도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좀 인천은 명확히 학생인권 조례가 안 있지만 다 포함한다면 17개 시도 가운데 7개 시도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뭐 대구나 등등 다른 지역에서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도 교권 침해가 그럼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교권 침해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학생인권 조례 유무에 따라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그런 시도 교육청 어떻게 이걸 바꿔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바꿔서 정말 교권 보호가 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당정이 뭐 이 학생인권 조례 정비 얘기는 했지만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는 좀 더 시도교육청과 또 교원들과 학교 현장과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학생인권 조례가 도마 위에 올랐고 내용을 좀 수정해야 교권이 더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접근이 되고 있는 건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악성 민원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이죠. 소송이 이미 오래된 문제였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미 지난해 교권 보호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서울시 의회가 반대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작년에 3선 임기를 시작하면서 1호 과제로 내세웠던 게 교권 보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미 6월 이후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 교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 오래된 문제였고 공론화가 이제서야 좀 뒤늦게 된 측면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알고 있다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이미 지난해 일찌감치 좀 먼저 대응에 나섰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의회에 서울시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제출합니다. 이게 교권 보호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대안으로 다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서 학생인권 조례에 조금 추가하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자는 정당한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인이 법령 또는 학교에서 정한 적법합 절차를 위반하여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위법 여부를 따져서 고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교권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가 이미 지난해 10월에 의회에 제출이 됐었는데 문제는 작년 12월 19일에 서울시 의회가 이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국민의힘 유정인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 7곳의 교권 보호 조례도 있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교권 침해 사건이 감소하는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뚜렷하게 보호가 되는지 모르겠으니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작년 11월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학교에 쏟아지는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서 자동 녹음 전화기를 도입해달라 라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콜센터 직원처럼 되지 않느냐라면서 반대를 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이미 서울시의회에서는 교권 보호 조례는 물론이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까지 제안이 된 바 있는데 그때는 반대하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한 현재 상황에 와서 갑자기 학생인권 조례를 좀 겨냥하는 것 아니냐. 태도가 좀 너무 다르다. 이런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도 뭐 이 진보 교육감 측에서도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거는 공감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서희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네. 학부모가 어떤 연락을 해서 이게 더 악화됐다 이런 추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초등교사가 2년차 초등교사 20대 교사가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학부모의 연락이 부담이었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학생인권 조례도 협력해서 뭐 정비가 돼야겠지만은 그보다 더 저는 심각해 보이는 게
이 학부모와 이 교사 간의 다이렉트 소통, 다이렉트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네. 것들 이걸 좀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어떤 네.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교사가 아니라 교감이나 교장이나 아니면 어떤 학교 내 기구에 연락을 해서 풀어야지 이걸 당장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교사한테 연락해서 푼다. 이거는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네. 좋게 얘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이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호 기자 의견도 좋은 의견이고 저는 그보다도 참 서로 존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제서야 고민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자, 이번엔 대구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당윤리위원회의 소명 절차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은 오히려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보관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사과를 했고 SNS에 올렸던 격앙돼서 올렸던 그런 글들도 지워졌고 이런 상황에서 수해 이 복구에 매진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재반 절차를 이행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홍 시장은 오늘 5시에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에 출석하지 않지만 자신의 이제 입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반 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뭐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궁금한 게 과연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궁금해요. 자, 박정우 기자, 이봉호 연구 각각 한번 예측 한번 해보시죠. 자, 보통 이제 이 윤리위 결정이 좀 저녁 늦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경징계다 중징계다. 박정우 기자는요? 저는 경징계, 당원권 정지만 3개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봉호 연구원은요? 저도 당원권 정지로 나올 것 같은데 기간이 문제죠. 사실 기간이 당원권 정지가 길어지면 또 중징계로 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당내 분위기나 이 윤리위원회에서 나왔던 말들을 보면 사실 이거 좀 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원권 정지만 해도 중징계로 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당원권이 말 그대로 중지되는 거니까 저는 네. 당원권 중지 한 6개월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들하고 또 윤리 내부 뭐 의견하고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의원들은 아무래도 경징계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반면에 윤리위 쪽 이 내부에서는 아니 홍 시장이 SNS에 적은 글 있지 않습니까? 과하지옥 사자성어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이 표현을 두고도 지금 반응이 안 좋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이 때문에 사자성을 지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웠는데 네. 윤리위는 이것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봐야 여하튼 될 두 것 같은데. 분이 예상한 거는 조금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 내려진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결과를 보고 두 분께 내일 출연자 분은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상시 개편 체제니까요. 우리가. 자, 내일이 이제 27일입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데 북한이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초청을 하고 북중도 연대를 가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지금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죠. 정전협정 70주년. 아마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이 북한이 이 대대적인 행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10년 만에 외빈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24일에 중국 당정대표단을 초청한 데 이어서 어제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까지 초청을 해서 이 러시아 쇼이구 장관과 대표단은 지금 입국을 또 했다 그래요. 평양으로. 이미 벌써 하루 만에 입국을 해서 환영 행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지지를 보여주는 상징성도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좀 상부상조하는 그런 논의까지 오갈 수 있다. 지금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북한이 이번에 10년 만에 사실 코로나19를 여전히 북한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도 이 전승절 행사에 10년 만에 외국 대표단을 초청한 데에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북중러 대 한미라는 이 대결 구도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최근 북한이 뭐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연일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계속 소화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만 뭐 유엔 안보리라든가 이런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만 사실 좀 두둔을 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 북한이
여전히 우리의 뒷배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또한 북한이 전승절이니까 아무래도 신형 무기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텐데 이런 뭐 자신들의 핵기술 또는 미사일을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다. 이런 또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북중러 대 한미일의 좀 대결 구도가 풀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은 이 6.25 전쟁에서 이겼다고 7.27 정전협정을 이제 전성절로 하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그게 무슨 북한이 이겼느냐, 한국과 미국이 이긴 것이다, 한국과 연합군이 이긴 것이다, 참전국이 이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미일 동맹이 동맹이라기보다는 공조입니다. 공조가 더 강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어제 김건 우리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또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북핵 수석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뭐 전승절 경축 행사 또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뭐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좀 겨냥한 모습 많이 보여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뭐하냐 역할 좀 해라.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것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중국과 러시아가 역할을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북한이 좀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그게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국무부가 한 얘기는 뭐냐면 북한에 러시아, 중국 다 이제 가 있으니까 대표단 가서 북한 만나서 좀 유엔 안보리 포함해서 북한의 불법적인 위협 고조 행위 중단을 좀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과연 그런 역할을 중국과 러시아가 할지는 미지수지만 이 미국 입장에서 지금 중국과 관계를 좀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매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좀 논의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해빙 무드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예.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신냉전 구도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기류가 미국 내부에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군 병사 한 명이 또 월북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텐데 짧게 이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높이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은 낮췄어요. 이 경제가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지금 벌써 IMF가 작년부터 하면 5번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1.4%까지 지금 내려놓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세계 성장률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다른 나라들 선진국 상당수가 다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우리 정부는 하반기에 지금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수출, 소비, 투자 모든 지표가 지금까지도 사실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저성장의 만성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좀 IMF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한입뉴스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9824님께서 저는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하는데요. 날이 더워 땀방울이 뚝뚝 흘러내리는 힘든 날입니다. 기운 낼 수 있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면서 신하의 으쌰으쌰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와 함께 강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날씨 유의하시고 청취자 여러분 으쌰으쌰 힘내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9824님께는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기차 타고 가네 어린 시절에 산을 찾아가네 걱정거리 근심거리 하나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나 이젠 피곤해요 일그만 할래요 다 접어두고 우리 함께 물놀이 가면 안 될까요 으쌰 으쌰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실이나 나뭇가지 같이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보통 동사 얽히고 설키다를 씁니다. 이외에도 관계나 일 또는 감정 따위가 이리저리 복잡하게 된다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동사를 표기할 때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말에서 노끈이나 줄 따위로 이리저리 걸다 또는 이리저리 관련이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밑에 리을 기역 받침을 쓰는 얽다가 있습니다. 얽히고 설키다는 동사 얽다의 피동사인 얽히다와 관련이 있고요. 뒷부분에 있는 설키다는 특별한 뜻이 없고 그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동사 얽히다와 관련 있는 부사로 얽히, 설키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발음 나는 대로 얽히, 설키라고 표기합니다. 얽히, 설키는 얽히다처럼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여 얽힌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요. 관계나 일, 감정 따위가 복잡하게 얽힌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엉성하고 조잡한 모양이란 뜻도 있는데 그 집의 지붕은 양철과 루핑으로 얽히설키 얹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얼기설기 수양딸 맏며느리 삼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어물어물하면서도 손쉽게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정체전선이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올해의 장마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지만 비구름이 계속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이 비는 차츰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당분간 전국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와 충청 남북도 전남 등 곳곳에 소나기가 오고 있고요.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많게는 80mm가 넘는 소나기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광주와 홍천, 경주와 경산, 창원과 김해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부산 30도, 대전 31도, 광주, 제주 32도, 강릉,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서 당분간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 제재 강화 국민 토론 결과 찬성이 70%를 넘었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집회 시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관련 규제 강화와 심야 새벽 시간대 집회 제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높은 3%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면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5월에 2만 명이 미치지 못한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여름철에 또 더위를 먹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소화가 잘 안 돼서 또 병원을 찾는 그런 분들도 오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네. 병원 찾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 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요즘 뭐 워낙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소아과. 네. 실제로 기본적으로 그냥 동네 소아과 의원도 1시간은 기다리는 것 같고요. 너무 몰리는군요. 그럼요. 네. 자, 오늘 병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픈 데다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상당히 또 난감해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례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아픈 아이가 혼자 이제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병원은 보호자가 없다며 아이를 돌려보냈고요. 이 일을 두고서 부모의 아동 방임인지 병원의 진료 거부인지 상당히 또 의견이 팽팽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데 병원이 문을 닫겠다고까지 선언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네요. 네, 이 사건의 개요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9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진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 측은 이제 보호자가 필요하다면서 부모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고 부모는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를 합니다. 예. 개요는 이렇고 여기서 이제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요. 먼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한 그러니까 해당 소아과 원장이죠. 후배에게 전화가 왔고 그 회의감을 심하게 느껴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폐업 혹은 성인 진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해당 부모를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부모의 글도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와서 보냈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단칼에 5분 내에 올 수 있냐고 해서 근무 중이라 못 간다고 했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이미 열이 39.3도였다. 꽤 오랫동안 아이가 고열인 채로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 양쪽 입장 어느 쪽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 사건 부모는 민원을 취하했고 해당 병원도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고민해 볼 만한 과제들이 다시 던져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누리꾼들 의견을 좀 보면 부모가 반차를 내서라도 애를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막상 대한민국 직장에서 반차, 연차 급작스럽게 이제 조퇴하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진료 후에 문제가 생겼더라면 부모가 더 난리를 쳤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것도 또 사실 병원 측은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렇겠네요. 네. 부모가 없는 가운데 진료를 했다가 자칫 잘못되기라도 하면. 네. 책임 문제로 또 비화될 수 있겠죠. 반대로 부담스러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응급 상황이니 의사가 더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정도 마인드라면 의원을 접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등등 몹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일단 전반적으로는 그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걸 뭐 챗 GPT에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분명히 이런 상황이 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정말 우리 사회에서 동료나 이제 후임이 아이가 지금 열난다고 당장 가봐야 됩니다 했을 때 그거를 다 이제 모든 회사가 다 받아줄 수 있느냐, 그런 유연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 뭐 이렇게 아이가 왔을 때 진료를 거부했을 때 이게 법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신고를 하겠다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학대라고 규정을 하는 게 밥을 안 주고 씻기지 않고 교육시키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병원을 보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학대나 방임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글쎄 제가 아둔한 것인지 아이가 갔을 때 부모와 그 담당 의사와 전화를 좀 연결시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현장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따져야 될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서 노키즈존, 병원 문제, 교권 침해 등등 아동과 부모에 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상 학부모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이거 많은 분들이 정말 하고 계시고 저도 한번 쭉 보면서 체크를 해봤는데. 잠깐만요. 조현정 캐스터는 진상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서는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네,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여기서 몇 개나 해당하는지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리스트가 쭉 있는데 항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개인 연락처를 안 알려주는 선생님은 애정이 없다. 급할 때는 늦은 시각에 연락할 수도 있다. 우리 애는 고집이 세서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등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진짜 요거는 현직 교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그 진상 부모의 단골 멘트 리스트라는 게 또 온라인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진상 부모들이 주로 하는 멘트로 꼽힌 게 아니 우리 애기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온다는 걸 말렸어요. 애 문제라면 앞뒤가 안 보일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화가 났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아빠를 내세워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해서 뭐 교사들로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반응이라고 하고 또 우리 애도 잘못은 있지만 그 애도 잘못이 있지 않나요? 라든가 우리 애는 1대1로 친절하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뭐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영어 속담에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왜 서로 간에 역지사지는 해보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아이들은 어른의 이제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또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이 돼야 되겠죠. 어른들이 잘해야 아이들도 좋은 면을 흡수할 수 있을 텐데요. 한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호소문을 작성했는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네, 지난 24일에 한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파트 세대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이었고 그 호소문 사진도 같이 첨부가 돼 있었어요.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린 건 아파트 거주자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 호소문을 보고 입주자가 찍어서 올린 거죠. 이 호소문 내용을 보면 본인의 초등학생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건데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게 습관이 되고 있다 라면서 고충을 토로했고요. 마지막으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라면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벽보를 본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어린 되지 말자. 네. 이 글 보고 찔리는 어른들은 반성하자. 어째 초등학생들이 어른보다 낫다라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게 세대 내 흡연 문제는 요 갈등이 되게 오래된 일이잖아요. 층간소음만큼이나. 근데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 때문에 이제 참다 내려간 거예요. 네, 항의하러. 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제 담배는 국가에서 파는 거니까 나라에 따져라.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내가 밖으로 나가야겠냐? 당신이 문 닫고 살아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이 얘기도 또 이제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법상으로는 이게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사실은 서로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담배 끊으십시오. 네. 제일 좋은 방법. 노담이 요즘 유행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스태프분들 중에서 몇 번 좀 찡그리고 계시네요. 네. 담배를 피신다는 이야기죠. 보이네요. 네. 자,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 잡는 분들 많으십니다.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티가 친절한 택시 기사에게 팁을 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 19일에 한국에서는 아직 팁이 익숙하지 않지만 카카오티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기사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을 때 별도로 감사 팁을 드릴 수 있다라면서 새로운 시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 이용한 뒤에 이제 앱을 쓰면 그렇잖아요. 앱으로 택시를 잡으면 별점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만점을 주면 만족을 했다는 거니까 팁을 줄 수 있는 결제창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에서 2,000원 뭐 요 선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팁 전액이 택시기사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카카오티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택시 업계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의 일환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맘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데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것이 소비자 상생이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시큰둥한 반응이고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원래 팁을 많이 주는데 여기서도 팁 문화의 피로도를 호소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에서 굳이 팁 문화를 새롭게 도입한다? 그걸 또 선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아무리 마음이라고 해도 이런 거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김영란법도 그렇고 뭐 교사들에게 뭐 이렇게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게 다 같이 안 해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나도 또 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눈치를 볼 수 있고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에게 팁 주라고 하지 말고 회사가 수수료를 더 깎아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만점을 별점 평가 주면 팁을 줄 수 있는 결제창 옵션이 뜨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걸 아예 불편함을 피하려고 만점을 안 주고 별을 깎아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도입을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걸 또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또 부담감을 느끼는 고객들도 있으시겠네요. 자, 스트릿 뉴스 파이트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옳고 뻔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배 프로파일러께서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로 또 이렇게 또 평가를 받는 분이신데 혹시 뭐 우리가 알만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 뭐 자문을 해주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세요? 네,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왜요? 계약 사항입니까? 잘 안 돼 갖고.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네. 갑자기 사례가 들었습니다. 네. 자, 바로 흥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백주 대낮인 오후 2시에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런 범죄가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범인은 33살의 남성이고요. 네. 피해자는 남성 한 분이 돌아가시고 3분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흉기가 동원됐고 그렇습니다. 오후 2시인데 크게 3가지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죠. 이 사람이 소년 누범부터 시작해서 전과가 좀 있는 사람인데 왜 재범 방지가 이렇게 안 됐을까?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정신보건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그것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차원에서 왜 관리가 안 됐을까? 두 번째 부분. 또 하나는 일종의 공간 치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역 치안, 공간 치안. 네, 공공장소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공공장소.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뉴욕시 같은 데는 기마경찰이 운영이 됩니다. 왜 기마경찰을 운영하느냐. 말이 좋아서 아닙니다. 기마경찰이 운영되면 제복 입은 경찰이 거리에 서 있기 때문에 눈에 바로 띕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서 말 뒤에 숨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어떤 거리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까? 순찰차가 요행이 있으면 순찰차에 도움을 청하지만 대부분 일반 시민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이런 피하는 공간도 대부분 시민들이 제공을 합니다. 경찰은 파출소나 지구대에 있죠. 이 공간 치안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한 3가지 차원에서 우리 이 사건을 봐야 될 분명히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누군가 칼을 들고 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다행히 이제 5인 신고로 확인이 됐는데요. 신림동 사건 외에도 최근에 이제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자, 실제로 범죄 건수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실제로 묻지마, 무차별 이런 것은 학술적 용어도 아니고 범죄에 관련된 용어도 아닙니다. 그냥 사회어입니다. 언론에서 그냥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식으로 국가가 인정한 어떤 베리블,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의 분류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에서 NCAVC라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라는 곳에서 정규 범주로서 해고 그것을 매년 가해자 측면, 피해자 측면을 다 조사를 합니다. 2개를 가지고 매치시켜 갖고 일치시켜서 범죄에 대한 연구라든가 통계를 내서 대안을 세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해자 측면. 그럼 피해자 연구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나오고 있는 범죄 통계라고 하는 건 그냥 발생 보고입니다. 지구대에 신고된 거에 대한 발생이고 실제 범죄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100%발님 저는 자꾸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많은 이제 경찰 관련 기관이 생기고 관련 연구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되고 뭐 경찰 등등등 이렇게 되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돈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변수를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 저 통계 전문가시니까. 네. 수십 년 전부터 경찰에 가서 이것의 발생 보고를 해왔는데 이것은 시대에 맞게 범죄라는 것은 분류가 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의 범죄가 새로 생기고 사멸해 갑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패널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실제로 이것을 하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범죄가 공개됐을 때 국가의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군사독재 시기나 권위시대를 지났기 때 의문사라든가 많은 형태의 국가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 비용이라든가 책임 비용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판결문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수사 기록에 대한 공개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요새는 조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범죄 통계라는 것 자체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학자들도 실제 범죄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감흥도 피해도 이런 거를 주로 합니다. 범죄학자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국가가
국가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범죄 예방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정의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통계 전문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더 우리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통계적 차원의 대비도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예. 요번에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무엇인가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면 그때서야 뭘 해서 제공합니다. 그거 많이 보셨죠. 네. 요번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에 270건이라고 하는 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국정감사한테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릅니다. 변수가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묻지마가 된 건지 가해자가 어떤 분류인지 피해자는 이런 게 분류가 되지 않고 그냥 알 수 없다. Not acquaintance. 이 정도밖에 아닌 겁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배 프로파일러께서 이제 영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자,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호신용품을 찾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런 호신용품 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호신용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충분히 쓸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전기 충격기를 샀는데 급박한 상황에 못 써요. 허둥대요. 그럼 그거는 범죄 도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기 충격기나 3단봉을 사서 뭘 해 후춧가루를 산다 하면 그거를 충분히 훈련을 하십시오. 연습을 하고 급박한 상황에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십시오. 근데 그걸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빨리 피하는 것만큼 유용한 건 없습니다. 네. 후춧가루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되지만 보통의 여성분들이 이 뭐라고 하나 핸드백에 쓰고 꺼내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낫다. 이번에도 보면은 한 여성이 범인을 밀쳐서 또 다른 피해자를 구하기도 했다. 이런 것도 좋은 행동 태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 군환을 해버린 건데요. 만약에 맞닥뜨린다고 하면은 절대 눈을 노려보지 말고 약간의 비껴서 보되 빨리 후다닥 도망치기보다는 조금의 속보로 후퇴하는 형태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형태의 그 범인을 가해자를 긴장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살살 요 정도 빠른 속보 정도 뒷걸음치면서 그렇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인에게 칼 버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칼 버리세요. 존댓말을 쓴 것이 논란이 됐는데 이건 논란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가장 기본적인 현장 경찰의 판단입니다. 네. 이 사람을 흥분시킬 필요가 없을 때는 존댓말로 선생님 칼을 버리시죠 라고 정중하게 해도 충분히 제압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급박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가 이거 자체를 논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 경찰의 경험과 판단을 믿으십시오. 네. 존댓말과 반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신림동 사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불행하게 살아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묻지마 범죄 얘기가 나오는 건데 분노에 찬 범행이었다. 배 프로파일러께서 보시기에는 신림동 이 범죄 가장 큰 동기는 뭐였다고 보실까요? 본인의 불행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책임 전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20, 30대의 남성을 주로 공격을 했죠. 일종의 거울 효과 같은 겁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라고. 실제로 근데 그 피해자분은 아주 건실하게 사는 착실한 청년이셨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열등감이 있었다고 하면 또 무슨 말은 돈 많은 부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공격했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건 본인 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자기의 불행에 대한 책임 전가 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범행 후에 보통 이제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순순히 잡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심리로 봐야 될까요? 이게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권위살인, 어스러트 킬링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것을 일종의 언론에 경표하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형태로 일종의 꼬민 있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정 투쟁을 하고 거기서 대기하면서 막 떠들어댑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범죄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죠. 이 범죄자가 뭐 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받은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소년범이 누범된 것 같습니다. 뭐 13, 4번 그리고 전과도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아무래도 살아가는 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범 방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보면은 이 범인의 진술 내용 중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 아니다 이렇게 또 감정이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도 보여집니다. 이런 답변의 내용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범행 이후에, 그러니까 살인을 한 이후에 상당히 각성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자신의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버한 상태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도 이런 상태에서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과가 누범이다. 그러니까 14차례나 소년부 송치, 이력, 폭행, 사기.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적어도 전과 3범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뭔가 좀 보호 관찰을 하든지 예의주시를 하든지 이렇게 공공장소에 다니면서 위험 요인이 된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좀 사전 예방이 안 되는 걸까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소할 때 범죄 예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 여부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한 명당 최소한 100명 이상의 관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실은 법무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누범자라고 하면은 전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조금 위험한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법무부의 예산이나 인력으로는 이것까지는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적된 분노가 빵빵하게 올라가 있는데 어떤 트리거, 방아쇠가 딱 당겨지면 완전히 외로운 늑대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난사범이 되거나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상당히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전과도 상당히 많고 이번에 이제 결국 살인까지 있고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고 가중처벌돼서 형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높아질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살인 일단 살인이고 네. 계획적 살인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면 뭐 누범되기 때문에 무기징역에서 한 30년 이상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 쳐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의 관리가 어떻게 유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이미 벌어진 다음에 뭘 하는 거는 너무 늦죠. 그럼 벌어지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인력도 충분하지가 않고 근본적으로는 뭐 통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서 공간 방어 차원에서의 공간 치안 상태를 하고 그리고 재범이라든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보호관찰소에서 그거를 교차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재범 관리 프로그램이 없다. 법무부에서. 보통 그것이 뭐 한 10년 전에는 한 8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8조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투여할 어떤 관심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그때서야 뭔가 하자고 하는데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라든가 높으신 분들 차원에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이 신림동 사건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범인이 사이코패스 검사는 거부했다. 이건 왜 거부하는 걸까요? 또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차원에서 달라지는 걸까요? 사이코패스 검사는 동의 안 하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사이코패스 검사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부했다 아니면 또 하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종의 그 수사관들을 뭐 일종의 뭐 골탕 먹이는 형태로 많이 되는데 사법 시스템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자백을 거부하는 거죠. 이 상태는. 자, 사이코패스 검사 또 관련해서는 정유정 사건이 상당히 또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또 없다면서요? 없죠. 사이코패스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범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다고 해서 모두 살인범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범죄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없습니다.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한 다음에 사이코패스는 보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를 먼저 얘기하는 거는 모든 범죄의 원인을 개인 차원에서 축소시키지 않는 그렇게 되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죠. 네.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또 화제가 됐던 것이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를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살인 예고만 올려도 바로 체포가 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또 하나는 온라인상에 이런 살인 예고를 올린 사람이 체포됐다는 이 소식 자체가 또 다른 모방 범죄를 유발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모방 범죄가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뭘 누굴 죽여서 올린다 이런 것 자체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또한 자극죄가 돼서 또 다른 형태의 모방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이런 형태의 글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도 그러면 살인 예고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하는 건데 이건 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사이에 참 예기치 못한 그런 또 범죄 예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철저하게 또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알람 파스스 프로젝트의 타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방송도 많으시고 인기 스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네. 빨리빨리 다녀야 되는데. 아니 뭐 늦게 오셨다고 제가 질책을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막 뛰어다니니까 그렇네요. 하여튼. 네. 아니, 뭐 인기가 많은 건 좋은데. 네. 네. 수입도 좋으신 거죠? 아, 수입은 잘 아시잖아요. 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돈 줘야 되는데. 뭐 이게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주는 거는 굉장히 적게 주셔서 예. 제가 뭐 금액을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냥 뭐 우리 독자들, 청취자들하고 만나는 기회로 그냥 감사하게 또 그런 기회로 삼는 거죠. 네. 네. 안 여쭤볼 걸 그랬네요. 네. 자, 오늘 여쭤봐야 될 이야기들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 결정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탄핵은 그 당시에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정무적 책임하고 법적 책임이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뭐 법적 책임에서 특히 이제 탄핵이 인용될 정도가 되려면 좀 중대한 법적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적 책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라고 보려면 적어도 제가 볼 때 수사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네. 기소 여부가 좀 결정이 돼 있다든지 최소한 어떤 수사의 그 결론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어쨌든 그 특검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인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형사 사건이나 어떤 이 다른 행정 사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결론을 헌재가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탄핵 소추를 했을 때 탄핵 결정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적 책임은 또 다른 영역이라서 정무적 책임 분명히 있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헌재에서도 이게 뭐 전혀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 주는 역할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마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별개 의견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발언 몇 가지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소방 인력 미리 막 배치한다고 해서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그렇죠.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상민 장관이 했었던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발언도 적절치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도 있고 다 네. 있지만 그러니까 법 위반이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헌재가 보는 관점은 그런데 이걸 중대한 법의 위반으로 헌재가 결론을 스스로 내려서 수사 결과도 안 나는데 네. 또 그걸 가지고 정무적 책임하고 이걸 섞어가지고 탄핵으로까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미흡은 하나 하지만 탄핵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탄핵을 결정할 정도로 또 그거에 대한 수사나 어떤 결과도 없었고요. 네네. 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아마 알고 근데 탄핵 소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종의 정치적 공세로서 한 거죠.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도 혹시나 하고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개별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말 명확하게 어떤 아주 확실하고 중차대한 가실사유가 헌법적으로 명확할 때 명확한 법적 책임. 그래서 야 누가 보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이 분명히 된다. 이 정도가 돼야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이렇게 돼야 탄핵을 인용을 하지 않겠어요? 네. 일각에서는 또 우리 이현주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요. 네네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매뉴얼과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협소하게 따졌다. 협소하게 봐서 이상민 장관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런저런 걸 다 따져보더라도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요 부분은 이제 좀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저는 이제 일리는 있다 어느 정도.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재가 이것을 결론 내릴 사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수사도 안 끝났고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예를 들면 이게 매뉴얼 위반이 있냐, 그다음 여기에서 주체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위 이제 재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 안 됐는데 이것을 이제 어차피 기각을 하면서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제 설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른 형사 재판이든 뭐든 갈 때 다른 사람들도
이 설시에 전제된 사실들, 판단들 설시에 이런 거. 전제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중인파의 안전사고 대책을 포함해서 치안 대책을 세웠고 그 당시에 용산 경찰서라든가 이런 것에서요. 그리고 그 압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경찰 기동대를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지금 주체자가 없는 행사 아니냐 이것은.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것을 그 주체자가 없는 행사에서 그 정도 외에 재난안전법에서 근거한 어떤 그 매뉴얼 이런 것들이 적용돼 가지고 이 매뉴얼 위반이다. 그러니까 다중인파가 쏠릴 때는 뭐 어떻게 해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쭉 매뉴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주체자 없는 행사기 때문에 예. 이걸 적용하기는 좀 뭐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읽혀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향후에 다른 재판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박경 용산구청장이나. 네.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네. 아마 이런 비판인 것 같고요. 헌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 내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심급에서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헌재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선입견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다른 재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게 사실 아직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재판하고 달라가지고 구체적인 것들을 헌재가 다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결론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재는 그냥 헌법 위반이라든가 법적 위반을 전제로 해가지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일일이 뭐 이것이 요건이 어떻게 되고 이 행위가 어떻게 되고 요거는 어디서 결정하느냐? 실제 그 사건들의 형사 사건, 행정 사건에서 결정하는 재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괜한 어떤 그 선례, 네. 헌재가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이제 그 주장거리가 되는 네. 거죠. 의원님은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이 네. 별로 예상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뭡니까?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좀 일정 시간이 묵직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 뭐 이런 거라도 있습니까? 이게요. 헌재가 원래 뭘 하게 되면 연구관들이 연구 보고서를 다 올리게 되고요. 그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헌법재판 판례들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헌재라는 거는 헌법재판은요. 상당히 좀 심오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네. 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헌재가 제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지만 그 예를 들면 헌법적 법리 있잖아요. 이런 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찾고 그다음에 합의하는데 또 몇 번씩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이 어떤 아카데믹한 부분들 네네. 이런 것들도 있고 좀 관료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헌재는 어쨌든 이 위상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예, 어쨌든 그만큼 무거워요. 절차가. 그리고 네. 관여되는 사람도 많고 보고서도 많이 받고 하여튼 자료도 엄청 많이 조사하고. 예.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선례라든가 논리, 법리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결론 나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 이번에 사안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현장에서 형사재판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네. 어쨌든 기소 여부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이 이상민 장관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것들까지 조사하는 기관은 아닌 거예요. 사실관계를. 네.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었어요. 애초에.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렇고 지금 유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 탄핵 기각 후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참사 관련해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으자. 구체적인 이제 사과가 나오지 않았다 해서 아쉽다 이런 유가족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관련해서는 복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이 안 되죠.
어떤 행정적 이미 그분은 사실은 리더십이 상실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단지 이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고 전후에 그분의 어떤 언행들을 보면 이분이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계속 구청장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낯뜨거운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총선이나 또 용산 지역이라고 하는 수도권 서울의 상징성이나 이런 걸 본다면 뭔가 좀 책임을 묻게 할 법도 한데 쇄신해야죠. 쇄신. 네. 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쇄신이나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나 왜 이러나 정말 오히려 그것보다는 방어에 급급하다. 근데 국민들이 다 보면서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방어를 해서 그 순간순간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야당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다. 사실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용산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과 그것에 문제 제기하는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이 헌재 판결이 비록 기각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이라든가 발언의 문제들에 대해서 또 시간을 할애를 해서 헌재에서 길게 또 얘기를 했어요. 설시를 하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기각하면서 굳이 그 얘기를 했어야 되냐. 별개의 의견으로 굳이 표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지적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게 비록 중대한 법적 위반으로 수사 결과나 이런 게 나와서 그걸 전제로 헌재가 그걸 가지고 탄핵까지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너무 전제가 부족하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미진하다. 응? 상황도 그렇고 더군다나 그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인용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재가 기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헌재의 재판관들이 볼 때는 이미 이상민 장관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하. 정무적으로요. 그래서 헌재는 또 법적 재판에 법률 재판에 그 재판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법재판이거든요. 독일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성격을 띱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하고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성실의무 위반이 국가공법 위반이다. 그리고 발언도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상민 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사실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라는 것을 저는 표시한 거라고 봐요. 이 의원님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그 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고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좀 너무 많이 나갔죠. 왜냐하면 반헌법적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절차는요.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의 절차예요. 그래서 반헌법적인 게 아니고요. 야당이 헌법상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충실하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전체 헌법의 어떤 역할로 본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말은 어쨌든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의무 위반이라든가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된 부분들, 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뭐 사과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남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어쨌든 이게 수십 명이 희생된 사건인데 아무리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불편하다고 해서 여당이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만약에 가족이나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 거래 관련된 이야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면이 조금 또 달라지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은 국회윤리자문회에 제명 권고를 받았는데요. 거래한 여야 의원들을 발표하면서 주목받는 인물이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권영세 전 장관, 권영세 의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저도 뭐 사실관계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네. 그죠? 다만 어쨌든 이게 김남국발 이 코인 사태가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정정을 드리면 아직까지 이 최종 교체가 되지 않아서 권영세 장관이 현직입니다. 네. 아,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여야가 서로 간에 이제 자초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태들은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의구심이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제 모든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 그건 내로남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상대에 가하는 잣대랑 똑같이 우리 편한테도 그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네. 권영세 장관 그러면은 상당히 국민의힘 내에서 이전부터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 거치면서 중진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선배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선대본부장을 맡길 정도로 신임을 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좀 뜻밖이긴 하죠. 네, 잠깐 뜻밖이라서요, 저도. 뜻밖이죠. 그리고 이렇게 진짜 했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인 거래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제가 생각할 땐 더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거 이게 뭐 만만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일단.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진짜 자기가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하면 그럼 똑같은 얘기가 이제 적용되는 거죠.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서 그렇게 한 거.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했냐 이런 얘기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본인 다 해명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분뿐만이 아니고 뭐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도 상당히 많은 횟수의 거래를 한 걸로 또 알려지고 그래서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누구 미운 사람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조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조사받고 똑같이 그 결과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로 가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정부 주무장관으로 지금 자리를 맡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서 질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백지화를 전면적으로 선언을 했었는데 재추진 의사를 또 국토부에서는 밝히고 있고, 백지화 선언은 충격 요법이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국책 사업을 가지고 그냥 막 백지화 선언하고 또 한쪽에서는 야 그건 충격요법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재추진한다 이러고 지금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네. 그죠? 이렇게 국책사업 이렇게 하는 거 전 본 적이 없어요. 이거요. 장관이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관이 백지화 하고 싶다고 그냥 한 방에 딱 백지화한다 해서 백지화 되는 성격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원희룡 장관은 단독 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독일까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하죠.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나 여사 측하고 얘기가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짐작. 김건희 여사하고요? 네,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심들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감히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자기 단독으로 이렇게 뭔가 믿을 만한 더 센 권력의 어떤 그 뒷배경이 없고서야 이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법률가시고 명민하다 보니까 이게 이대로 계속 가면
이 뭔가 큰 문제가 되겠구나. 파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좀 욕을 먹더라도 빨리 이것을 그냥 좀 깨야 되겠다. 응? 이 판을. 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정작 대통령실이라든가 권력이 있는 쪽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백지화시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막 얘기가 있었다든지 추궁을 뭐 좀 문책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재추진한다고 하시겠죠. 네. 근데 이건 다 제 내피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반드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윤리위에서 소명하라고 했는데 윤리위 소명 안 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은 지금 봉사활동하는 것은 어떤 전략일까요? 아니 이제 일단은요 홍 시장 같은 경우 제가 뭐 직접 얘기를 들은 건 아닙니다만 그분은 어쨌든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붙은 분이고 또 어쨌거나 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본인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대선에 대한 그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죠. 민심. 근데 민심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실수를 하셨죠 분명히. 그죠? 국민들의 정서에 그것이 뭐 옳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속상해하는 그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대통령은 귀국도 안 하시고 정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수해 2번째인데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더 나쁜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 처음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이제 어쨌거나 대구 시장이시지만 상당한 정치적 그 위상이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이제 국민들한테 하는 걸 듣고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돼서 경징계일까요? 중징계일까요? 저는 뭐 그건 제가 예상할 수가 없는데요. 글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올 텐데 여러분들 폭염 잘 대비하시고 또 즐거운 오후, 안전한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